네, 바로 이어서 다음 강연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게임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임팩트 게임 마즈엠 패치카의 개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게임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요. 자라나는 씨앗의 김효택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라나는 씨앗에서 온 김효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게임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2016년 BIC 때 저희 첫 게임이 여기 출품이 돼서 BIC에서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전인데요. 저희가 이런 게임들을 계속 만들어 오다가 최근에 이런 매진 패치카라는 제목의 게임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에 있는 최재영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누군지 안다. 네, 그래도 몇몇 분 계시네요. 이분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를 뒤에서 지원하셨던 제러 독립운동가시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게임을 만들게 됐고 또 그 게임을 만들게 된 배경과 또 그 과정 또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뒤쪽에 저희가 어떻게 게임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가치랑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브랜드를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짐이란 브랜드는 2016년도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메이즈엠 이렇게 뭐 마즘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한국말로 매즘이라고 읽고요. 뭐 어떻게 발음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고 양쪽에 있는 큰 M이 그 책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두 개의 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가운데가 From A to Z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스토리. 그래서 책을 기반으로 한 무언가를 계속 다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 브랜드를 처음 2016년도에 옐로브릭스라고 오제 마법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 만들었을 때 저희 팀에서 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무슨 게임을 돈도 못 벌면서 브랜드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반응이었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저희 팬들이 다 게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매즘 이렇게 합니다. 물론 외국 분들은 뭐 다른 발음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게임을 만들면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참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요즘에 더욱 그렇죠. 그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점점 세대가 젊어질수록 책은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고 이런 유명한 지킬 앤 하이드 오페라의 유령, 뭐 지킬 앤 하이드 뭐 이런 책들이 사람들은 사실 원전을 읽거나 소설책으로 접하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영화나 뮤지컬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스토리를 대충 아니까 뭐 책을 읽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알고 있어로 가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영화나 뮤지컬이라는 컨텐츠에 비해서 게임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특히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가장 앞서 있는 툴, 또 가장 앞서 있는 채널로서 게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영화나 뮤지컬은 시간 제약도 있지 인터랙티브하지도 않지. 근데 게임은 인터랙티브하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스토리고 시간은 길면 길수록 더 재밌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게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전 명작으로 게임을 만들자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야 그게 되겠냐 요즘에 롤하고 오버워치 하는 시대에 아무도 안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일단 고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플롯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서 게임으로 재밌게 잘 풀어내면 충분히 좋은 스토리텔링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좋은 거 해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작년에 이제 지킬앤하이드가 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뭐 과분할 정도의 상과 또 주변의 평가를 받았는데 뭐 구글에서 인디게임 페스티벌 탑3를 수상했고 작년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인디게임상을 받았거든요. 뭐 이 게임이 그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받았다라기보다 좀 독특한 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게임을 좋아해 주신 유저분들 중에 한 80% 정도가 여성이세요. 저희 아버지도 영화 보러 가서 10분 안에 액션이 안 나오면 주무시거든요. 이 장르를 좀 타는 거죠. 저희 게임은 남성분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피드백이 굉장히 강한 액션성이나 퍼즐이나 이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내러티브의 어떤 미묘한 특징을 잘 파악하는 여성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을 해보고 좋은 평가도 많았지만 나쁜 평가도 많이 있었어요. 좀 지루하다, 보링하다. 외국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 220만 다운로드 글로벌로. 언어는 지금 10개국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평점은 4.7 정도인데 최근에 한 4.6 뭐 이렇게 좀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나온 평가들도 이런 좀 다양한 어떤 고전 명작에 대한 어댑테이션 적용이다라는 생각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분들이 이제 오페라 유령 글로벌 버전을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유령은 고전 명작 소설 중에 가스통 르루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소설을 저희가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저희 BIC에서 엑셀런스 인 내러티브 상을 수상했던 게임이고요. 어제 글로벌로 출시가 영어와 중국어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리뷰가 올라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오페라 유령은 지킬앤하이드보다 책이 4배 두꺼워요. 그래서 만드는데 4배 힘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긴 거 안 하리라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한 20만 다운로드 정도 기록했는데 이제 글로벌에서 좀 더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 요 앞에 게임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또 다음 게임을 기다리고 있죠. 저희가 걸어왔던 길은 간단하게 영상으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으네요. 네,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오즈의 마법사 만들고 그다음에 지킬앤하이드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게임이 내러티브하고 약간 영화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게임은 뭐 이렇게 미니 게임 형식으로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게임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어려워서 RPG 같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게임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에 반면에 복잡한 전략성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조금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는 메카닉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 만들어 나가는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 둘 만들어 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축적돼서 조금씩 빨라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아니죠.
비주얼 노벨 장르처럼 한 2개월이나 3개월마다 찍어내기는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는 있고요. 앞으로 꾸준히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있던 차에 갑자기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큰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올해가 2019년이 3.1운동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이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변에서 많이 받으면서 역사적으로도 좋은 스토리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제가 한 네 번 정도를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 가려던 길이 있으니까 저희 역사 쪽은 아직 오리지널 스토리 쓰기도 어렵고 좀 미루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기가 잘 돼서 저희가 다음을 바로 역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는 저는 인문학 전반을 다루고자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다루어 가게 되는데 역사를 다룰 자신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나중에 언젠가 하겠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좋은 계기가 돼서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지영 선생님을 다루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제가 생각해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분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지영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고 좀 살펴봤더니 최지영 선생님이 참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1860년생이세요. 1860년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 분이신데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노비로 태어나셨습니다. 기생과 노비의 자녀로 태어나서 연해주로 이제 이주를 하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12살인가에 가출을 합니다. 그랬다가 길거리에 엎어져 쓰러져 있는 아이를 러시아 선장이 데리고 가서 입양을 해요. 그 졸지에 대한민국 거의 1호 아닐까 싶은데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국적을 획득한 조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러시아인으로 살아가면서 1904년쯤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러일 전쟁 때 군수업을 하세요. 상제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을 잘하셔서 뭐 목축, 뭐 고기, 먹을 거 이런 것들 군납을 하시면서 큰 돈을 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00억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던데요. 그 정도 큰 돈을 버셨고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1907년 뭐 을사보조약 생기고 고종황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일제 이제 침탈을 받게 되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가진 돈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항일운동에 투신을 하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총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정적 지원을 다 담당하셨던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생겼을 때 초대 재무총장이 돈 다루는 데잖아요. 돈이 많으셨으니까 돈 다루는 데로 추대를 받으셨는데 연해주에 계시면서 상해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십니다. 난 이곳에서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상해 갈 차비가 있다면 독립운동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분의 그 얘기는 이제 계속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가이드가 이런 설명만 잘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훈처에서 만든 최지영 선생님 박물관 여기 생겨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당시 연해주로 한인이 이주했던 이런 역사들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사진이 계속 보이는데 보시면 최지영 선생님은 동의회라는 항일운동 단체를 만드셔서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구성 인력을 보시면 최지영 선생님이 총장 이렇게 되어 있고 조직도에 여러분들 가장 좌측에 보이는 이범윤 이분은 이제 간도관리사로 계셨던 이범진 공사 러시아 공사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왕족이죠. 그리고 이범진 공사의 아들인 이위종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설, 이준, 이위종 그러면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세 분 중 한 분이시죠. 그리고 어민섭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게 나중에 멜정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알려져요. 누가 범인인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죽은 독립운동가, 옥사를 한 독립운동가의 기록에 이분이 이렇다 해가지고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가고 이랬던 역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맨 오른쪽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우영장 이렇게 해서 여기 다 군사 조직입니다. 군대고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재밌는 기록은 안응칠 안중근 의사가 최정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총 연습도 하시고 뭐 하셨다는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올가최라고 하는 최재형 선생님의 따님이 쓴 자서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인섭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쓴 글에 보면 안중근 의사의 어떤 재정이나 권총 모든 것들 그리고 특히 사건이 그 하얼빈 의거가 일어난 직후에는 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안중근 의사의 어떤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이 모든 작업들을 최재형 선생님이 도왔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역사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안중근 의사 훌륭한 분이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셨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역사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 사진은 안중근 의사가 의거 직후에 이제 감옥에서 재판받는 과정인데요. 여순, 리순이라고 하죠. 여순 고등법원에서 이 네 분이 있는데 좌측부터 유동하, 조도선, 우덕순, 안중근 이렇게 네 분이 앉아 계십니다. 나머지 세 분은 다 그 전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하얼빈역 전역에서 안중근 의사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내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안중근 의사만 먼저 하얼빈역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역으로. 그리고 그 역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좌측에 있는 분이 유동하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이분이 18살이에요 당시.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사실 거의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유동하, 조도선 두 사람은 러시아 통역의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할도 굉장히 다양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온 역사의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들도 알게 됐고요. 또 최재형 선생님은 대동공보라는 신문이라든지 권업신문, 권업회라는 조직도 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권업회 그러면 이제 상회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이제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는 조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한인사회당 이끄셨던 이동희 선생님은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하셨고요. 근데 이분은 백그라운드가 한인사회당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나오는 이상설, 아까 헤이그 밀사로 가셨던 세 분 중에 가장 대장으로 가셨던 분이시고요. 아래 보시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 권업신문의 주필을 담당하십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역사책 속에서 이렇게 유명한 인물로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엮여 있고 함께 활동하셨고 함께 생사를 나누시고 하셨던 분들인 거죠. 그 이후에 1914년에는 러시아 혁명, 그 로마노프 러시아 왕족인가요? 그 왕가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짜르 체제가 무너지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되고 이어서 1917년에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시기가 1904년서부터 러일 전쟁, 그 이후로 1919년 3.1 운동, 1920년 요즘에 영화 막 나왔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여기까지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일제가 연해주 지역을 선점하러 들어옵니다.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럼 들어오게 되고 그때 최재형 선생님이 연해주에 있다가 이제 전부 이제 한인들이 약 300명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고 그때 함께 돌아가시게 되죠.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 깊게 설명해서 역사 세션 같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매진 페치카라는 작품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페치카라는 이름은 최재형 선생님의 러시아 이름이 뾰트르 세메노비치 초이 그래서 뾰트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피터죠. 영어로는 피터인데 뾰트르라는 이름이 이제 페차 이렇게도 불리고 또 그게 이름이 이제 난로라는 뜻의 페치카. 그리고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빼치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에 살았던 고려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던 난로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최재형 선생님을 빼치카 이렇게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게임은 굉장히 교육용 게임 이런 형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적 사실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다큐멘터리나 유튜브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도 도움을 주지만 게임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것을 전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는 이 게임을 굉장히 국뽕스러운 영화 혹은 너무 국수적이거나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있는 저희 역사적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좀 서술하고 그 당시를 같이 경험해 보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많은 영화나 컨텐츠를 통해서 다루어졌지만 동양 중심의 제1차 세계대전 이런 관점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비 출신의 신분으로서 어떤 그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이라든지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리고 다양한 디아스포라, 지금도 최재형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곳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가면 최재형 선생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퓨트르 세메도비치 초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분을 기리면서 있다고 해요. 한인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 보면 한인이지만 고려인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그 고려인들이 그 지역에 강제 이주돼서 1937년인가요? 스탈린 이주 정책에 따라 다 이주를 하는 바람에 거기 한인들이 있고 그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1904년부터 20년까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지금 지킬의 나이드나 오페라 유령에서처럼 월드 내에서 어떤 스토리를 발견해가면서 스토리텔링을 경험하는 게임이 기본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들은 전부 컨셉 이미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디벨롭을 빠르게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기존 좌측은 지킬의 나이드 여러분 해보신 분들 계시면 좌측은 원래 지킬의 나이드의 아이소메트릭 뷰로 만들었었는데 저희 이번에 패치카는 사이드 탑 뷰로 뷰를 좀 바꿨습니다. 이유는 월드나 움직임의 강점이 있는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아이소메트릭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집중도 있게 어떤 드라마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기에 약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캐릭터 연출의 강점이 있는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게임들을 보더라도 약간 그 사이드 탑뷰가 가지는 갑갑함, 뭐 이렇게 좀 제약적인 시야 이런 부분들은 깊이를 잘 표현한 뭐 인사이드라든지 밸리언트 아츠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저희 게임 패치카가 가지는 주제는, 저희는 이 게임 굉장히 저희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지킬의 나이드나 오페라 유령은 원작이 있잖아요. 원작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패치카는 원작을 저희가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스토리를 저희가 처음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료는 많지만 스토리는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기본적으로는 최재형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하겠다라는 원래 첫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너무 시야가 좁다. 왜냐하면 위인전처럼 될 거라, 일대기를 다루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최재형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최재형 선생님 주변에 가상의 인물을 4명을 세워서 그 4명의 스토리를 통해 그 주변에 나오는 최재형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 실제 인물들을 다루어가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쉽게 떠올리시면 아마 미스터 선샤인 이런 드라마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역사와 가공의 스토리가 엮여져 가는 이런 스토리가 될 것 같고, 현재 저희가 택한 4명의 인물은 이렇게 조선계 러시아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한국 이름도 있지만 러시아 이름으로 게임 내에서 불리게 될 거고요. 페차, 아샤, 디마, 리자 이렇게 4명의 남자 2명, 여자 2명이 주인공이 돼서 가장 큰 주인공은 페차고요. 이 친구 이름이 페차인 이유는 패치카 최재형과의 약간 성향적으로나 어떤 아이덴티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일부러 같은 걸 썼고요. 그래서 이런 4명의 인물들이 나와서 풀어가는 다이나믹한 스토리텔링이 될 것입니다. 실존 인물은 약 한 30여 명 등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최재형, 안중근, 이범진, 이위종, 이범윤, 이렇게 안중근, 신채호, 알렉산드라 킴은 아주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예요. 그 당시 우리는 남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폄하하는 시각들이 좀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독립만 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간에 다 독립만 할 수 있다면 편에 섰어야 됐어요. 러시아 내전이 있을 때에도 백군과 적군이 싸울 때 백군은 일본 편이었거든요. 일본이랑 손을 잡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적군이야 라고 붙었죠. 근데 그 적군은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근데 사회주의가 뭔지 자세한 걸 몰라도 어쨌든 일본하고 무조건 반대편에 서야지라는 시각이 그 당시에는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이런 분들을 잘 다루어내는 것이 또 저희의 입장,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밀정으로 나오는 엄민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나오게 되고요. 주연급 약 13명, 조연급 약 17명, 조연급 약 13명,
그리고 뭐 단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검토 중이긴 하나 굉장히 실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사람들이 짤막짤막할지언정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토리텔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단역은 다 NPC로 나오겠죠. 몇 마디 하고 사라지고, 근데 봤더니 레닌이 망명가기 전 얘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역사적으로나 최재형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 역사, 저희가 이 역사를 스터디하느라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책을 한 40권을 넘게 읽었고요. 논문, 또 역사 서적, 또 지난주에는 관련된 뭐 고려대학교 근처에 가서 그 역사 사학과 박사과정 계신 분들한테 최종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검증을 좀 부탁도 드리고, 최근 밝혀진 사료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러 교수님들 아마 찾아가서 뵙고 검증받고, 민족문제연구소 통해서도 검증받고, 뭐 이런 절차들 아마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다루어져서 3.1운동과 청산리 전투까지 등장하지는 않지만 1920년 4월에 최정 선생님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가 저희 게임의 이제 엔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의 전체 구조는 약 한 3사이클 정도로 구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고 있지만 이 4명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급변기에 어떠한 역할들을 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재미있게 다룰 예정이고요. 저희 게임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역사 문화 수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킬의 나이드에도 런던 수첩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 오페라 유령에도 그 잡학사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오페라 유령 이미지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좀 정보를 주는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대놓고 공부해 그러면 사람이 공부하기 싫지만, 게임을 하면서 얻은 것들을 이렇게 획득해서 얻어내는 재미, 또 그 정보를 기반으로 좀 더 궁금해서 구글링을 하거나 위키를 뒤지는 유저들의 자연스러운 활동들은 엄청난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들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지킬의 나이드의 런던 수첩이 있었는데 오페라 유령 첫 한국 출시 때는 잡학사전이 없었습니다. 유저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왜 없냐? 그래갖고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하게 인물, 역사, 문화, 과학, 지리, 그 당시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채워넣었고요. 이걸 교과서에서 배워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것을 게임은 하더라는 거에 대해서 자발성 기반의 컨텐츠가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게임은 약간 내러티브 중심이다 보니 길게 가면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게임의 메카닉에서도 약간 보상이나 추가적인 어떤 뭐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행동력을 획득하거나 하는 메카닉을 새롭게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일반적으로 대화 방식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메인이 되지만, 중간중간 어떤 선택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형을 주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약간 보드게임 같은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업데이트, 첫 출시 때는 아마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적인 구조가 확립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스토리 B타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정말 재밌을까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보드게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자, 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던져주십시오. 너무 우와, 던져. 1번 1번 갑니다. 6이 1번. 나왔습니다. 잠깐만. 1, 2, NPC. 네, NPC 가자. NPC 가자. 자, 밀정 환자 나왔습니다. 병원 목도를 거느든 어느 환자가 갑자기 내 팔을 접촉적으로 다짜고짜 쏘아붙인다. 당신 나 치과 있는 혹시 예전에 내 집 사무실에 일해준 적 있지 않아? 진짜 끈아프리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1번, 이건 능력 있을 경우에 선택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됐다고 칠게요. 화술이 필요하고요. 네? 거긴 뭐죠? 전 자라나는 씨앗 직원입니다만 65%의 확률을 성공합니다. 다짜고짜 이게 뭡니까? 강하게 뿌리치고 갑니다. 이거는 더 낮은 확률, 35%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죠. 이 사람이 네, 이게 뭐 내용이 잘 녹음을 제대로 저희가 뭐 유튜브처럼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핵심은
뭔가 게임의 스토리텔링의 텍스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외에도 뭔가 밀정이 쫓아오고 중간에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선택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것을 약간 보드게임 형식으로 풀어보자 하는 아이디어들이 들어갔고요. 이 보드게임 같은 형식을 통해서 얻는 정보, 또 획득한 아이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음 스토리를 또 풀고 확인하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렇게 뭐 지금 아직 컨셉 이미지라 뭐 주사위를 쓸지 뭐 카드를 쓸지 좀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도 향후에 좀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게임으로서, 기존의 보통 게임은 퍼즐이 있고 스토리가 부가적으로 있고 RPG가 있고 스토리가 부가적으로 있었는데, 저희는 스토리가 메인 게임이고 나머지 퍼즐이나 기타 게임 요소가 뒤를 받쳐주는 형식의 거꾸로 된 형식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가는 영역이고요. 이 뒤에는 저희 지금 현재 패치가 중간 산출물인데 이거 계속 엄청난 양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엄청 지금 작업 리소스를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좀 빨리 달라고 하셔서 옛날 거긴 하지만 공유를 하면 패차 컨셉, 저희 메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디마, 약간 자유분방한 자유주의자, 아시아 아나키스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리자와 아샤가 이렇게 인게임 캐릭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는 더 다듬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게임 자체가 3D가 아니고 2D지만 좀 아기자기한 뭐 이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고요. 최재형 선생님과 안중근, 이 부분은 실존 인물을 넣다 보니까 기존 다른 인물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컨셉을 계속 좀 손을 좀 보고 있는데, 최재형 선생님, 그다음에 뭐 이토 히로부미, 얘는 왜 안 움직이지? GIF가 아닌가? 네,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의 거리의 모습, 신한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또 우수리스크, 그쪽 하바롭스키 뭐 이쪽 지역으로 가면 그쪽에 이제 한 신한촌,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신한촌 주거지의 밤낮의 모습들 컨셉으로 그렸던 이미지입니다. 게임 모습은 뭐 기차 내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지역에 나오는 캐릭터를 한번 올려본 거죠. 뭐 이런 아마 횡스크롤 방식의 사이드 탑뷰로 아마 게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 소개는 이 정도가 되고요. 모든 게임은 아마 여기 인디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게임이 엣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엣지가 있다는 얘기는 워낙 상업적으로 큰 회사들이 돈을 많이 써서 만드는 게임은 모든 게 훌륭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 인디 게임들은 뭐 하나라도 뾰족한 게 있어야 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네는 뭐가 뾰족하니? 그럼 저희는 스토리텔링과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고증과 깊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의 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고, 정말 게임이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영역에 저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이 그럼 사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냐?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의 사회적 가치들을 게임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게임 문화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있는 영역 같아요. 원래 게임은 그냥 재밌으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의 어떤 컨텐츠 또는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내러티브의 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게임이 아닌 영화나 드라마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임팩트들을 주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영화의 암살, 동주, 뭐 귀향, 뭐 최근에 뭐 저도 재밌게 봤지만 미스터 선샤인 같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과 내용들을 배우고 알게 되고 또 더 뭔가를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게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다 보니 꼭 같은 영역은 아니지만 소위 임팩트 게임이라는 영역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회적 소셜 임팩트라는 용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친 게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인도의 미싱이라는 게임은 그 어린아이들이 납치돼서 성매매되는 인도에 8초마다 한 명씩 납치되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임인데, 이 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부분들, 또 대만의 반교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 다음 게임이 또 문제가 됐었죠. 대만에서의 어떤 40년 계엄 정치, 이건 외부에서 잘 모르는 얘기인데
대만이 그런 얘기가 있어? 그리고 잘 모르는 얘기인데 사실 이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이런 역할을 한다든가 This War of Mine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11비트 스튜디오에서 만든 건데 게임이 FPS를 하면 항상 사람을 죽이고 뭔가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에서 바라보게 돼서 좀 가볍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전쟁을 참혹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임이라든가 뭐 노르웨이의 마이 차일드 레벤스보른 같은 경우는 나치가 행했던 굉장히 악한 일들 중에 유전자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우수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프로젝트로 노르웨이 사람들과의 강제 결혼을 통한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어떤 아픈 역사를 게임에 담아서 이것들을 고발하고 알리고 하는 역할들 하는 게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도 이제는 조금 더 뭐 재밌는 게임 만드는 우리나라 게임 굉장히 잘하니까 그래서 일부 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임팩트 게임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조그만 모임들도 생기고 있고 또 그 모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 다 모이긴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판교에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코카에서 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난번에 한번 강연을 이정엽 교수님 오셔서 강연하신 후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5팀이 모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식 미팅을 한번 가졌는데 각자 만들고 싶은 게임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좀 자기가 다루고 싶다. 어떤 분은 여성이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페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싶다. 또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싶어하는 인디 게임 개발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자의 다른 니즈가 있지만 서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어디 가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마켓 3.0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경쟁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더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광고로 보여주고 뭐 이런 방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본질의 가치 이외에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 가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공유 가치를 게임 쪽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BTS도 사실은 뭐 노래며 춤이며 외모며 이 보이그룹이 갖춰야 되는 기본기는 다 갖춰야 되지만 그 외에도 BTS가 글로벌하게 뜬 이유는 공유 가치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서사로 굉장히 잘 풀어냈고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되면서 쌓여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Love Yourself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게임 쪽으로 가져와도 저는 충분히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이건 재미가 없으면 게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기본이고요. 이 외에 나는 내 게임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어. 이런 쉐어드 밸류라는 관점에서의 공유 가치를 우리가 잘 설정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원래 인디 게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인디라고 부르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죠. 법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마이 오아시스가 사실 힐링이라는 컨셉의 어떤 밸류를 굉장히 확장시켰죠. 물론 그 전에도 이 힐링이라는 밸류를 했던 그래서 뭐 방청 게임들도 그래서 많이 나온 건데 이 가치를 그냥 이 게임 자체로 끝내지 않고 여러 마케팅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힐링을 주제로 한 콘서트를 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공유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팬덤을 만들어 간다. 뭐 이런 관점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너네 매즘은 무슨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저희는 역사도 하고 문학도 하고 앞으로 사실 철학, 과학 이쪽도 하고 싶어요. 굉장히 하고 싶은 영역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현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통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희 내부적으로는 너네 뭐하는 회사니? 우린 스토리 만들어. 이거는 안 바뀌는 저희 프로젝트, 저희 팀의 가치고요. 이걸 통해서 유저들에게 뭘 주고 싶어? 그러면 경험하고 난 그 시대를 살 수 없지만 마치 그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 내 삶이 바뀌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돕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계속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팬덤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매짐의 방향이고요. 이런 면에서 기업 게임은 그동안의 옛날에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이 역할을 소설이 담당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설을 읽으면 간접 경험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영화가 하고 뮤지컬이 하고 드라마가 했는데 이제는 게임도 훨씬 더
강한 역할을 이쪽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뭐 비전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오즈의 마법사는 미국 스토리죠. 지킬 앤 하이드는 영국 런던인데 1880년, 오페라 유령 프랑스 파리 1890년, 그다음에 페치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해서 막 시대가 흘러. 그다음에 이제 뭐하지? 근데 제 머릿속에는 중국 해야 될 것 같아. 중국. 1930년대 중국의 뭔가 스토리를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이런 문학, 역사, 과학, 철학, 종교 뭐 범위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범위가 다 인문학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을 넘나드는 매즘만의 세계관을 담은 서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정말 유명한 작가의 글을 읽는 것처럼 저희 게임을 계속 좋아해주는 팬들을 전 세계에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은 마치고요. 10분이나 남았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아마 하자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 will have Q&A session.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raise your hand. 네, 우선 제가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보는데 게임이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해보세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 2D 캐릭터도 굉장히 웹툰 같아서 조금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공유 가치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혹은 뭐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요, 코멘트를 주셔도 되고요. 손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스키즈펍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3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이고 이제 막 첫 제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디 게임이라고 하는 곳, 특히 이제 대표님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이제 주로 이제 좀 강해서 되게 상업적인 고액의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보이는 장르로 어떤 생각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팀원분들이 쉽게는 찬성을 해주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팀원분들을 설득해 나가시고 어떻게 하나의 어떤 목표 지향으로 결집을 시켜 나가실 수 있었는지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게임을 어떤 컨텐츠로 이해할 거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게임을 흥행 비즈니스라고 볼 거냐. 이 기존의 영화 쪽의 얘기입니다. 그 흥행 비즈니스 1,000만이 들면 대박 나는 거고 우리는 얼마씩 가져갈 수 있어. 뭐 이게 이제 흥행 비즈니스인데요. 흥행 비즈니스가 아니라 롱텀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쪽은 뭐냐면 소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단골 비즈니스죠. 우리 게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꾸준히 그들이 우리 게임을 계속 이용해 줘. 소위 팬덤을 만드는 일에 좀 가까운데 요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라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철학이 저한테 생긴 게 지킬 앤 하이드 이후예요. 사실 그 전엔 저도 뭔지 모르고 그냥 했던 거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설득과 그런 포인트로 얘기를 하죠. 반대로 나는 게임으로 한몫 정말 크게 정말 한몫이라고 하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큰 성공을 이루어내고 싶어. 나는 리니지 같은 거 만들고 싶어. 나는 뭐 7개 대죄 정도의 막 매출과 해서 나는 10년 뒤에는 나도 중견 이상의 어떤 큰 대기업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바라보는 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회사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분들이 좀 있죠. 나가신 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게임 크게 돈이 될 것 같지 않아예요. 근데 저는 크게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걸 알면서 하죠. 왜냐하면 쌓아갈 거니까. 여기 조금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다시 질문 있습니다. 예,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디자인 리서치를 하는 아르스프락시아 대표이사 김도훈인데요. 예, 그 강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우 그 감동적이었고요.
근데 스토리가 이제 점점 중요해진다는 건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스토리만 너무 튈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어떤 리소스가 충분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더 이렇게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어떤 3D 예를 들면 이렇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처럼 그런 거 구현해 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이머시브한 3D가 점점 좀 모듈화되면서 더 싸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초기에 몇 가지 설정을 했던 게 있습니다. 3D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스토리 게임을 하니까 보이스를 넣을 거냐, 뭐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거든요. 이유는 뭐 쉽죠. 돈이 없어서. 코스트를 너무 많이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근거가 된 게임이 있어요. 그게 전혀 의외의 장르긴 하지만 그 지금 이제 풋볼 매니저라고 하는 게임이고 옛날에 이제 챔피언십 매니저 저 0102부터 시작을 했던 지금도 밤마다 한 턴씩 돌리고 자고 하는데 네, 이온 제조기라고 하는 게임이죠. PC를 한 2번 팔았습니다. 제가 그걸 못 끊어가지고. 근데 그 게임을 해보면 0102 버전의 챔피언십 매니저를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은 3D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고 사운드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텍스트만 나왔어요. 그리고 2004년 정도 가니까 도트가 돌아다니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언제 가장 재밌었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텍스트 나오고 사운드만 나올 때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 상상력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3D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서 감상은 하는데 그 막 이렇게 텍스트만 나오고 예를 들어 뭐 박지성 잡았습니다. 센터링 톡톡톡톡 이렇게 이펙트 소리만 나고 가는데 글자만 나오는데도 제가 문 앞에 슛 그럼 다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경험은 지금은 안 일어나는데 그때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3D나 VR이나 그 어떤 성우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하지 않다. 나중에 정말 여유가 많으면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리에이션 차원에서 오히려 VR이나 AR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좀 그 토막토막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부가 요소로 해볼 생각은 있고요. 나중에 정말 크게 되면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2D에 보이스가 없지만 몰입감을 덜 줘서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뒤쪽에 손을 든 분이 계셨는데, 네, 다시 손을 안 들어주시나요?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your last chance to ask question. 아, 네, 뒤쪽에 계시네요. 네, 아까 강연해 주신 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오전에 세션을 했는데 질문을 하게 들었습니다. 돼서 송구합니다. 네, 그 게임의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회적 가치를 생기는 것만큼의 아까 제 강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를 경영할 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일단 좀 궁금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에 전작으로 나왔던 오페라의 유령이나 지킬 앤 하이드는 전 세계적인 어쨌든 공통적인 소재인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좀 더 한국적인 소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나왔던 작품들이 뭐 이렇게 국내 유저와 해외 유저들의 비율이 어떤지,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게임들은 사실상 국내 유저 쪽에 좀 더 포커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하고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 돈이 되느냐, 이 돈이 안 되는 게 저희한테 지금 제일 고민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지킬앤하이드 오페라 유령은 스토리를 파는 방식의 BM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광고로 팔고 결제로 팔고 그렇지만 양이 정해져 있는 걸 팔기 때문에 그 양이 다 팔리면 더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하나 다 하면 뭐 10,000원, 뭐 많이 해봐야 15,0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되니까 사실은 그만큼 유저를 많이 모아야 되는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아마 다음 11월쯤에 저희 지킬앤하이드는 콘솔과 스팀 버전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채널 다양화라는 방식으로 좀 헤쳐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패치카부터는 BM 자체를 스토리를 파는 구조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재화나 뭐 어떤 행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모바일에 맞는 BM으로 좀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최대 고민 요소입니다. 뭐 일단 회사가 살아남아야 사회적 가치도 실현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건 아까 강연 들으면서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패치카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내 타겟이 아닙니다. 게임 자체를 그렇게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저희가 가상으로 잡은 유저는 러시아인입니다. 러시아인이고 배경도 러시아고 인물도 러시아인이 많이 나오고 주요한 장소, 주요한 배경이 대부분 다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지킬앤하이드의 최근 전체 다운로드의 25%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약간 어둑어둑하며 좀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러시아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춥고 술 마시고 그래서 저희 게임을 좋아해 주셔서 러시아 타겟으로 일단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를 하나 했는데요. 도대체 안중근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만 외국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안중근이 누구야? 혹은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토리에서 인물을 이토 히로부미를 예를 들면 김개똥으로 다 바꿔놓고 김개똥으로 하면 안 되죠. 일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고 안중근을 예를 들면 김효택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토리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해되니? 재밌니? 그걸 저희 스스로 봤는데 너무 많은 한계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한 2달 전쯤 얘기예요. 한계점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이해의 수준을 갖고 있는 영역을 이만큼 깔고 보니까 그게 보였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 이름만 다 바꿔놓으니까 재미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맥락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스토리를 봤을 때 재미있는가가 지금 현재 포인트고요. 어떤 한국의 독립 뭐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독립운동사라는 관점이 한국 사람이 보면 그렇게 느끼겠죠. 그렇지만 주제 자체가 디아스포라라든지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제국주의, 그 다음에 그때 막 일어난 게 이제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죠?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요런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아나키스트. 뭐 박열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을 좀 다루어 가면서 진행이 되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Q&A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게임 만들어주시고 또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김효택 대표이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휴식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3시 50분까지며 입구 옆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컨퍼런스 스탬프 랠리를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께 200분에게 기념품을 드리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스탬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have a quick break until 3:40. So if you go to the desk outside of the hall, you can participate in the stamp rally. And if you get all 4 stamps today, you can get present from the festival.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back at 3:40.